지금 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지금 하는 거는 사실 외국에서는 실제로 통증 신경 교육, 통증 교육을 가지고 치료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 효과를 내리기도 한다고 해요. 그만큼 통증 교육이 되게 이제 치료적인 부분으로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목을 이제 통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생각만 전환만 돼도 줄여줄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게 우리가 네, 통증, 신경, 과학, 교육 이렇게 해서 PN이라고 보통 약자로 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저희 센터에서도 실제로 회원님들한테 가끔 설명하고 교육을 시켜주거든요. 그런 것들 위주로 하는데 왜 통증이 커지는지, 왜 또 통증이 왜 계속 지속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 볼 생각이에요. 제 경험이고 여러분도 아마 동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도수 치료를 딱 시작을 하고 났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엑스레이를 보는 거죠.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첫 번째 환자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이제 구글 이미지를 가져오는데, 봤는데 엑스레이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침만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침만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니까 너무 아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는 거는 요렇게 되어야 되는데 요렇게 틀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환자분한테 물어봤죠. 많이 힘들지 않으셨나?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통증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대답을 들었냐면은 아니요, 그렇게까지 안 힘들었는데 별 문제 없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측만증 자체에서도 통증이 교과서적으로도 통증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은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이제 통증이 많나 보였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왔냐면은 그냥 허리가 조금 불편해가지고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본인이 측만증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엑스레이만 걸고 통증이 심할 거다라고 유출하게 된 거죠. 왜 그럴까라고 할 때는 네, 잠시만요. 왜 그럴까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신체가 틀어지게 된다는 거는 어떤 근육이 강하게 단축되고 어떤 근육이 약하게 되면서 신체가 틀어진다고 생각을, 배웠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잘못된 근육이 사용되면서 이게 뭐 어떻게 될까? 보상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보상작용이 결국에는 통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비정상적인 정렬이 통증이라고 동등한 단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꽤 많이 계속 병원에서 다녀보니까 이렇게 침만증이 있는 사람, 역식자가 가진 사람, 일자허리 가진 사람 너무너무 많은데 그게 틀어졌던 것만큼 그게 심한 거에 대해서 통증이 또 심하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였죠. 그러면서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예시인데 참 재밌어요. 그래서 아프지 않은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목허리 같은 경우에 가장 아픈 것들을 뭐라고 생각하죠? 질병을 디스크라고 보통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디스크. 그러니까 목이 아프면 디스크인지 아닌지,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인지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이제 아프지 않은 사람 대상으로 찍어 본 거죠. CT라든가 MRI 찍어 본 거죠. 그 아프지 않으면은 디스크가 깨끗하고 건강해야 되는데 20대에 벌써 37%가 나와요. 디스크 퇴행이 나타난다는 거죠. 60대는 거의 90%가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 허리가 아팠어요. 60대인데 허리가 아팠어. 그럼 이분이 MRI, CT를 찍어보자고 찍어보면은 열의 9명은 디스크 퇴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과연 무조건 그럼 디스크 퇴행 때문에 아플까? 라고 할 때 한 번 정도는 의문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디스크 팽윤 튀어나와 있는 것들 이야기하게 되는데, 결국 디스크는 튀어나와서 신경이 눌려지면서 나오는 통증이라고 보통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튀어나오는지를 보니까 1200명을 대상으로, 안 아픈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거의 90% 가까이 디스크 팽윤 튀어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질병이란 거와 내가 아는 거와 좀 다르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깨 아프면은 회전근개 항상 이야기하죠. 요거는 좀 대상자 수는 적었어요. 대략 90명밖에 안 되는데,
거의 10명 중에 3명, 34%는 어떻게 될까? 네. 췌장근개 파열이 나타났고요. 몇 명은 진짜 수술이 시급할 정도로 심각하였다고 해요. 근데 그분은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다. 여러분들 특히 운동 많이 하시면은 또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 많이 있을 건데 고관절 안 아픈 사람들 보고 다 찍어본 거죠. 찍어보니까 연골 손상이 되게 높게 형성됐던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릎 아프면 뭐죠? 연골이 다쳤던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이 역시 비슷한 결과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는 아프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뼈에 대한 변화라던가 퇴행이라던가 파열이라던가 손상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꼭꼭 통증으로 안 넘어간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통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정의부터 넘어가게 되거든요. 정의부터. 그래서 제가 참 이번에 공부하면서 좋은 단어를 찾아서 이제 기뻤었는데, 자, 노페인, 노게인이 있죠. 고통이 없으면은 얻는 것도 없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나오는 통증은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생각했을 때는 조금은 긍정적인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통증에 대한 베이스는 나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되게 매운 것을 먹으면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잖아요. 근데 매운 것을 매운 맛이 아니라 사실은 압통, 그러니까 이게 통각을 통해서 매운맛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말 그대로 통증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매운맛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면은, 운동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통증이 없으면 싫어하세요. 내가 운동을 적게 했구나. 적절한 근육통이 있어야지, 아, 운동 열심히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거기에서도 통증은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로 쓰여지고 있겠죠. 맞죠? 그런데 계속 이제 그런 통증에 대한 부분이 나쁜 거에 대한 집중을 하게 되고 있거든요. 자,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제 왼쪽과 오른쪽 중에 요놈과 요놈 중에 어디가 더 길게 보일까요? 이렇게 했을 때는 요놈이 길어 보이죠? 그 요놈은 좀 짧아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 그대로 이게 착시 효과죠. 실제로 선을 그어버리면은 두 길이는 동등해요. 길이는 똑같은데 갑자기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뇌는 생각보다 오류를 많이 일으켜요. 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분은 똑같이 통증이 있어도 너무 크게 아프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똑같은 통증이라도 좀 덜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통증을 너무 과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게 아픈 거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통증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통증의 정보 자체가 사실 회원님과 환자분에 대해 맹신을 하게 되면서 예후를 좋지 못하게 해요. 예후를. 그러니까 계속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게 되고 특히 유튜버라던가 인스타더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 좋지 않은 그런 정보들 때문에 결국 환자분이 안 좋게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계속 좋은 그 통증에 대한 기본 정의를 계속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한번 재밌는 거 한번 보고 할게요. 이게 정현돈이 여기 있는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홍철이 이제 이 뜨거운 물을 뿌린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그때 옛날에서 봤는데 되게 재밌었는데, 뜨거운 물이 몸에 붙으니까 나도 모르게 옷을 벗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그 뜨거운 물을 몸에 닿으면은 재빨리 뺏는 게 조직, 내 몸에 대한 보호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있으면은 내 조직이 상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은 결국에는 생명에도 위험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통증으로 통해서 이렇게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실제로 통증을 아예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많지는 않은데 희귀병으로 있는데 이분들은 생존율이 굉장히 낮아요. 최 20대가 넘어가지를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만큼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어디 길 가다가 뭐 못에 찔린다던가 뭘 하다던가 높은 데 내려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안 아프니까 이런 것들이 뭐 뇌출혈이 있다던가 장기에 파열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통증은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내 몸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경고 사인이죠.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꼭꼭꼭꼭 필요한 게 뭐? 통증인 거죠. 근데 우리는 나쁜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파이트, 싸워서 이겨나가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통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함께 수정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사도 사실 상식적으로 자동차를 사도 10년, 20년 타면 어떻게 하죠? 아, 오래 탔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차를 네. 오래 타기 위해서 적절히 정비를 맡기면서 하는데 그 차가 10년, 20년 동안 새 차로 바라진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사실은 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퇴행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통증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쪽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자동차에서 정비를 하듯이 운동이라던가 치료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통증이 무조건 없어야겠다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받아들이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통증이 이제 그 약이라던가 주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사용량이 이렇게 증가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싸워서 이겨 나가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그러면은 약이라든가 주사가 많이 쓰니까 어떻게? 통증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통증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통증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 여러분들이 뭐 여기 직업군이 다양하긴 한데 거의 대부분은 내가 주사를 맞았다, 약을 먹었다 하더라도 난 낫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통증에 대한 정의부터가 좀 잘 못 이루어져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통증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통증에 대한 정의예요. 통증은 생물학적인, 심리적인, 사회적 요인이 결합돼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개인적 경험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 경험. 이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자, 생물학적인 거는 우리가 쉽게 설명드리면은 뭐 세포가 뭐 재생이 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쉽게 설명하는 거 골반이 틀어졌으니까 아프다라고 하는 이런 정렬에 대한 신체의 정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것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자, 이런 신체의 틀어짐 자체가 통증의 원인이 될 수는 있어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한데 무조건 100% 골반이 틀어져서, 신체 정렬이 틀어져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때로는 요즘에는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 신체, 전 세계 90%는 신체 정렬이 틀어졌다고 해요. 뭐 저도 포함되고. 그렇기 때문에 틀어졌는데, 그럼 그 사람들 모두 아프냐? 아프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이런 신체 정렬이 또 다르게 100% 신체 정렬이 다른 것에서 통증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또 곡해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많아요. 틀어진 거 다 있으니까 심리적인 게 문제야. 다른 게 문제야.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를 좋아하는 게 다 들어가 있어. 원인이 다 들어가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심리적인 부분도 꽤 많이 강조를 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선 1990년대라던가 2000년 초반에는 진짜 이것을 싸워서 이기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결국엔 실패로 끝나게 되죠. 그러면서 통증의 범위를 넓혀서 심리적인 부분과 사회적 요인을 함께 포함하게 됩니다. 그런 심리적인 요인들 자체가 이제 잘못된 정보들도 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때로는 이 사람의 그런 스트레스, 우울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이야기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심리적 위축이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통증도 분명히 있어요. 자, 사회적 요인은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사회적 위치가 있냐.
직업, 뭐 취미 활동들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개인적 경험, 결국에 통증이죠. 통증도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통증도. 그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허리 디스크라 하더라도 뭐가 생길까요? 네. 어떤 분은 걸을 수 있고 괜찮은데 조금 불편한 어떤 분은 병 가다 써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틀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만약에 이런 환자분에 대한 통증을 그 환자분의 회원님들에 대한 통증을 다뤄준다고 할 때는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는 공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 다양하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가끔 저도 사람이니까 저 사람 꾀병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 정의를 항상 생각을 해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아플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들려고 합니다. 자, 근데 진짜 부끄럽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뭐, 저희가 좀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데카르트 분이 실제로 통증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자, 화상으로 입어서 이 그림을 가지면서 통증을 설명했어. 화상을 입었으니까, 다쳤으니까 여기서 타고 올라가서 통증을 느낀다라고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 과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통증은 손상하고 동등한 의미로 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획기적이었거든요. 데카르트 시절에는. 이 시대에서.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지금까지 통증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그런 뒤에서 통증의 손상은 통증이 아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자, 보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통증이 나타나니까 이것을 통증을 줄여줘야 되겠죠. 크게 세 가지 종류로 통증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보게 돼요. 근데 이게 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과거 데카르트 시절에서 이야기했던 거를 지금까지도 치료 방법으로 쓰고 있게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럼 불이 있는 곳을 피하면 되지 않을까? 불 있는 근처로 안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손상되는 행동을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허리를 숙였을 때 다쳤어요. 그럼 허리 절대로 숙이지 마세요. 또 다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혹은 휴식만 취하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이런 것들. 사실 실제적으로 많은 연구에서는 만성 통증이 때는 움직여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걷는다던가 달리기 한다던가 실제로 꽤 많은 분들이 운동으로 요가라던가 필라테스라던가 재활 뭐 피트니스 이렇게 넘어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 몸이 아파서 운동을 해서 좋아져서 그래서 이게 좋아서 이제 더 직업으로 넘어가신 분도 되게 많거든요. 다시 말해서 만성 통증이라던가 이런 거는 움직이는 것을 권장을 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관점에서는 아, 불만 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치고 힘드니까 쉬어라. 자꾸 무조건 쉬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불이 나타났던 것을 끄면 되지 않을까? 이 통증에 대한 것들을 이제 느껴질 수 있는 것들. 뭐 염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것을 줄여줄 수 있는 게 주사라든가 약물 등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슬라이드에서 봤죠? 우리가 주사라든가 약물의 사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은 통증 역시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거는 또 다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통증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요거 차단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수술이라던가 신경 차단 수술인데 실제로 허리 수술했던 4명 중에 1명은 지속적인 만성 통증을 가진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관점을 보게 됐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통증의 관점을 아직까지도 데카르트 시점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게 문제가 되어 보입니다. 저도 좀 참 많이 부끄러웠던 것 같고요. 요것을 사진을 보게 되면서 자, 그러면서 조금은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것을 보면서 참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제 최근에 대한 이런 통증에 대한 변화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입력, 인풋, 입력과 처리, 어디서? 뇌와 척수에서. 중추신경계죠. 처리를 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가 나오게 되는 이 세 단계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입력 단계가 될 건데, 우리가 조직이라던가 우리가 감각 자극이 들어가는데 우리 실제로 조직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조직에는 열이라던가 화학적인 거와 기계적 자극이 들어가게 돼요. 이게 통증으로 느껴지게 되는데 어떤 게 있죠?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 조직에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런 온도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거나 화학적인 부분, 우리 염증 혹은 운동하면 끝났을 때 아픈 것들, 젖산들, 이런 것들이 화학적인 부분, 기계적 자극은 찢어지거나 다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조직이 아까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는 자극들 있죠? 열, 화학적, 기계적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근육인대 힘줄, 피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이게 통증만 느껴지는 센서가 있어요. 그게 통증 수용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요 놈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야지 척수를 통해서 뇌에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통증 수용체가 얼마나 활성화하게 되냐에 따라서 통증이 더 크게 나타나고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손상이 되면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손상이 통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동등하다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가장 많은 예시를 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이제 그 공사장에서 이렇게 군화를 신고 있죠. 이런 못이라던가 이렇게 되게 위험한 날카로운 것들이 많으니까 되게 튼튼한 신발을 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이 이렇게 박힌 거죠. 요렇게.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못이 박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아파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서 펜타닐이라는 이제 마약성 진통제까지 처방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정도 효과가 있냐면은 손이 이제 좀 절단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너무 아프잖아요. 그때 붙이는 게 펜타닐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라고 해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되게 많이 아팠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문안을 칼로 벗겨가지고 이 신발을 벗겨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못이 박혀 있었던 거죠. 사이. 다치지 않고. 그러니까 전혀 손상 하나 없이 이렇게 박혀 있었는데 그 신발 때문에 못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 이야기는 손상이 있었는데 손상이 없었는데 통증을 느끼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통증 얘기하면 이 사람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좀 반대로 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은 이건 한국 사람이었대요. 어떤 분은 이제 하도 두통이 좀 가끔 나타나가지고 그때 엑스레이를 찍게 되니까 못이 발견된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언제 다쳤는지 몰라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한 3년 전 정도에 이제 공사장에서 일을 하면서 뭐 타카 이제 못을 박는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때 박히지 않았을까 유출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손상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통증을 못 느끼게 된 거죠.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인절이, 손상과 통증은 동일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손상이 없었는데도 통증이 느낄 수도 있고, 손상이 있었는데도 통증이 못 느낄 수도 있었던 거죠. 이게 가장 큰 기본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멍이에요, 멍. 가끔 이러잖아요. 누가 이렇게, 야, 너 여기 멍 들었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멍이 들어서 쳐다보면은 그때부터 아파요. 한 번씩 이렇게 눌려서 확인도 하잖아요. 내가 멍이 어떻게 되는지, 아픈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멍이라는 거는 모세 혈관이 터지면서 손상이 나타난 건데, 여기가 손상이 나타난 건데, 만약 그게 맞다면은 바로 아팠어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시각적으로 쳐다보고 인지를 하는 순간부터 통증을 더 느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상과 통증은 동일한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조직 손상은 그렇게 동일한 언어가 아니라 뇌에서 인지와 지각을 통해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단, 이것도 할 때 그 무조건 뇌에서만 받아들이냐 할 때 어떠한 연구에서는 말초신경계에서도 말단에서 실제로 통증을 느끼기도 하는데 주 메인은 요렇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좀 쉬운 예가 있는데 실제로 내가 길을 건너다가 발목을 접질렀어요. 그런데 횡단보도 앞에서 미친 듯이 큰 버스가 달려와요.
뭐 어떻게 되죠? 일단 제가 거기서 치이면은 죽거나 심하게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살아야 되잖아. 살아야 되니까 요게 더 위험하니까 그때는 발목이 다친 거의 통증을 못 느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버스가 피하고 나서 보니까 안전한데 도로로, 그냥 인도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그때는 내가 너무 아픈 거죠. 발목이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뇌에서는 생존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위험에 따라서 가장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내 생존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통증보다 내가 생존을 위협하는 뭐 버스가 달려온다든가 이런 거라면은 그때는 통증을 못 느끼는데 만약에 이제 그게 다 배제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통증을 알아야 되는 게 우선순위다. 그러면은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은 남자 주인공이 좀 많이 이러죠. 총을 몇 발 맞아도 안 아픈 것 마냥 돌아다니잖아요. 사실 총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강도가 10이라고 해요. 바스 10이라고 하는데 뭐 여성분들 출산하는 강도랑 동일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화 속 주인공 같은 경우는 어떠한 분노라던가 여러 가지 의미 때문에 실제로 통증을 덜 느끼게 되는 것들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무조건 손상은 통증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재밌는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한번 볼게요. 실제로 보면은 여기는 가짜 손이에요. 가짜 손. 보이시죠? 그리고 진짜 손인데 가짜 손을 고무 손을 가지고 진짜 손인 것처럼 느끼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자극을 준 거예요. 내 손인 거 마냥 동일하게 계속 자극을 주게 되니까 조금씩 가짜 손에서 자극을 주니까 진짜 손에서 반응이 조금씩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움직이는 거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서 조금씩 나는 진짜 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느껴지니까 좀 당황스러워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망치를 들고 와서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실제로 예, 망치를 때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가짜 손이잖아요. 가짜 손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손이 망치가 맞은 것처럼 똑같은 통증을 느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손상이 없었어요. 그만큼 이런 뇌에 대한 인지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어, 동영상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환경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환경은 역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주기도 하지만은 부정적인 것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처한 상황에 따라 통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자, 만성 스트레스, 그러니까 높은 스트레스 자체는 그 지속적인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만성 통증이 7배에서 8배 정도 높다고 해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여기 수도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재밌는 게 고용률이 이것 좀 궁금해서 고용률이 높으니까 왜 만성 통증이 높지?라고 했는데 사실 고용률이 높다는 건 일하는 직장인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직장 내에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높겠죠. 강력한 지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조금은 재미있었던 거는 요즘에 의료 기술이 발달돼서 신생아에 대한 생존율이 되게 높아져요. 여러 의미로 좀 아프거나 이렇게 하지만은 뭐 그런 의료가 발전하면서 많이 그런 생존율이 높아진대. 그때 집중치료실에서 있다가 그러면은 이제 바늘 같은 뭐 수액이든 이렇게 맞잖아요. 링거를 맞잖아요. 그 링거를 맞게 되면은 계속 바늘 찔림이 느껴지게 되는데 이런 애기들이 되게 높은 통각 감수성이 있대. 평소보다 통증을 더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친구들이. 네, 이런 것들도 되게 좀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결국에 이런 감각 정보가 입력이 되는 거죠. 입력. 그래서 입력이 돼서 어떻게 되냐라는 것도 보도록 할게요. 자, 화재 경보기가 있어요. 화재 경보기는 우리가 불이 났을 때 반응을 하는 거죠. 평소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불이 나서 연기가 나면은 어떻게 됐죠? 경보음이 울리게 될 거예요. 여기 불이 났어요라고 알려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소화기로 불을 끄잖아요. 그러면은 시간 되면은 경보음이 해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이 나니까 불안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제 불 꺼졌으면 괜찮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안하잖아요. 또 불 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런 그 화재 경보기를 엄청 예민하게 세팅을 만드는 거예요. 어디 수준까지 세팅을 만드냐면은
요리에서 연기 나는 것만 하더라도 화재 경보기가 울릴 정도로 예민하게 세팅을 하는 거죠. 혹시 화재 경보기 들어보면 되게 시끄럽거든요. 엄청 시끄러운데, 그러니까 하루 정도면 몰라. 근데 이게 연기만, 집에서 뭐만 먹거나 뭐만 하면은 이제 경고음이 울리니까 이 사람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가 없겠죠. 근데 갑자기 통증 이야기하다가 왜 이것을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화재 경보기처럼 위험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는 게 신경계예요. 우리 몸의 바깥쪽에 외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위험해요. 알려주는 게 신경계인데 이렇게 못을 밟거나 하는 부상이나 손상 등으로 인해서 이제 외부적으로 위험해라고 알려주게 되면은 신경계가 활동하는데 이때 나오는 반응이 통증인 거죠. 화재 경보기가 이렇게 울리는 것처럼 이때 반응이 페인, 통증인 거예요. 통증인데, 당연히 밟았던 못을 떼고 나니까 어떻게? 손상이 없어지니까 차츰차츰 좋아지겠죠. 통증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위험 사인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불안하죠. 또 못을 밟을까 봐부터 시작을 해서 또 다칠까 봐, 또 통증이 나타날까 봐. 이런 두려움과 걱정, 스트레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했던 통증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이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병원을 갔는데 A라는 병원은 뭐 예를 들어서 염증 때문에 그렇다던데 B라는 병원은 디스크 때문에 그렇대. C라는 데서는 저 정렬이 틀어져서 그렇대. 그러니까 각각의 전문가가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의 원인을 다르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혼돈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은 내가 지켜야겠죠. 그러니까 내 몸에 대한 세팅을 되게 예민하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 화재 경보기를 엄청 세팅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요리만 하더라도 화재 경보기가 울리듯이 내 몸 자체를 엄청 세팅을 예민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삶의 질을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몸은 뛰어난 회복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몇 달이면 이렇게 회복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통증이 넘어가는 거는 손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좀 예민해진 신경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인체의 가장 기본 단위는 뭐죠? 세포. 신경계의 가장 기본 단위는 뉴런이에요. 지금 보시는 거는 뉴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뉴런 안에는 온도를 느끼는 것들, 스트레스, 움직임, 면역, 혈류 등등등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소통을 하면 저랑 이렇게 소통할 때도 대화로 통해서 소통을 하잖아. 입과 입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세포와 세포가 소통하려면은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신경 전달 물질. 되게 많은 종류인데 이거 신경 전달 물질로만 얘기할게요. 그럼 이게 나오게 되면은 요 세포가 신경 전달 물질을 뿌린다고 해서 요 놈이 반응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자동문에 들어가잖아요. 그 일정한 위치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문이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죠. 그래서 들어가는 것처럼 신경, 여기 있는 세포가 신경 전달 물질을 뿌리게 되면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다음 세포로 들어가야지 반응이 일어나요. 이때 문의 역할을 하는 게 이온 채널이라는 거거든요. 이온 채널. 근데 이 이온 채널이 신경 전달 물질 무조건 나와서 열리는 게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온도에 의해서 열리는 문이 있고요. 뭐 스트레스 때문에 열리는 문이 있고 각각이 달라요. 아무튼 그렇게 반응하는 문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정상적이고 문제가 없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통증이 발생되면은 어떤 특정한 자극에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되게 중요해요. 요게. 그러니까 통증이 있는 상태의 환경이 좀 중요하게 되는데 자, 실제적으로 이렇게 통증이 있어요. 두통이 있거나 불편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누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줬어. 너무 줬어. 그러면은 내가 지금 아픈 상태에서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 특정 센서, 우리가 스트레스와 관련됐던 센서가 많아지니까 스트레스만 받으면은 평소보다 더 통증이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반응하는 문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입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들어갈 수가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겠죠. 근데 문이 한 네 개가 생겼어. 신경 전달 물질을 스트레스에. 그러면은 들어가는데 너무 쉽겠죠. 문이 네 개가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통증 느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끔 추위 때문에도 그랬죠. 내가 좀 통증이 아픈데 주변이 좀 약간 춥거나 이런 환경이 좀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날씨가 춥거나 할 때 몸이 움츠려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추위에 대한 센서가 또 예민하게 반응해서 그렇다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러한 정보들이 입력을 통해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도 이게 신경계가 너무 예민해져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 환경에 대해서 신경 시스템의 변화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통증이 좀 더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모든 감각 정보는 척수와 뇌를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고 이런 정보를 해석하는 것들을 프로세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모든 그 감각 정보는 촉수로 들어가거든요. 촉수?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통증에 관련했던 신경 보면은 느리고 지속적인 통증도 있을 수 있고요. 가벼운 터치라든가 순수한 통각 신호, 그 통증을 처리하는 것들. 이렇게 이제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데 촉수 안에서 딱 하나 이렇게 인터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요 놈을 거쳐서 뇌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인터뉴런이 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문지기라고 보시면 돼요. 문지기. 도둑이 들어가는 것을 못 들어가게 하는 문지기라 보시면 되는데 이 도둑을 통증에 대한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문지기는 인터뉴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지기가 이렇게 자기 일을 안 하고 없다고 하면은 도둑이 쉽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사이신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요 놈이 제 역할을 못하면은, 통증의 정보가 너무 쉽게 들어오는 거야. 너무 쉽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통증의 정보가 너무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통증을 더 느낄 수밖에 없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만성 통증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성 통증할 때 요 놈이 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이신경의 역할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 더 좀 설명드릴게요. 이제 사회신경이 손실이 되면은 결국에는 뇌로 들어가는 정보, 그 중에서 통증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게 되니까 중추 감각화라는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너무 이제 센서가 예민해지니까 통증이 아닌 자극에도 불구하고 통증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자극 가지고 통증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걸로 통증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만성 통증이 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일단 사회신경을 좀 더 활성화시켜 주는 게 나오면 좋은데, 우리가 지속적인 신호, 이게 통증만 이야기했는데, 이게 플러스 뭐 스트레스라든가 기타 등등등이 있겠죠. 그럼 내 몸에 위험 사인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뇌에서는 강력하게 요 위험 신호, 그러니까 통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호르몬이 나와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엔도핀이 돌면은 뭐 통증이 덜 느낀다는 것들은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통증이라던가 케팔린,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사회신경을 활성화시켜줘요. 사회신경을. 그러니까 통증이 들어오는 정보 자체를 억제를 시켜주니까 통증을 덜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통증이라든가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지속이 돼요. 뭐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호르몬 양은 정해져 있는데 너무 이제 많이 써버렸어. 그러니까 좀 아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자극보다는 더 큰 위험이라든가 더 큰 스트레스, 더 큰 통증이 있어야지만 그때서야 조금씩 호르몬을 내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자극, 나는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내려주는 그런 통증을 줄여주는 호르몬 자체가 적게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통증을 더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뭐 집들이를 한다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술을 먹겠죠. 근데 뭐 11시 정도까지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이게 뭐 새벽 1시, 2시, 3시까지 넘어가 본다고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근처에 윗집 정도만 깨서 좀 화를 내겠지만은 뭐 진짜 한 새벽 5시까지 너무 시끄럽게 하면은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사람들을 다 깨워버리겠죠. 그러면 뭐가 되죠?
112 신고해서 경찰로 부르잖아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빨리 그런 것들의 통증을 해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요 놈이 집들이를 해서 주변 사람 깨우듯이 통증이 해결이 빨리 안 되니까 이 주변 이웃 사촌을 깨우는 것처럼 주변 구조물을 깨우게 돼요.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통증이 있는 데서 통증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넓어지고. 그리고 나서 경찰까지 출동한다는 건 경찰은 면역 분자가 되는데 요 놈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통증을 더 예민하게, 민감하게 만들기도 하고 인식을 증가시켜 주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통증이 커지면서 되게 예민하게 만들어지는 형태를 지금 띠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통증이나 지속적인 스트레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좀 차단시켜 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더 여러분들이 이제 할머니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할머니 생각해 보면은 다양하게 생각이 있을 거지만 할머니 모습도 떠오를 수도 있고 할머니의 냄새도 좀 생각이 날 수도 느낄 수도 있고 할머니 가끔 맛있는 것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맛도 생각날 수도 있고 목소리도 좀 느낄 수가 있고 되게 좋은 기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보면은 할머니를 생각했을 때 시각적인 부분도 있고 청각적인 거, 그 후각적인 것들 뭐 여러 가지가 합쳐지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통증도 그래요. 통증도 딱 특정한 위치에 통증 영역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뇌의 영역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딱 하나의 뇌의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만성 통증일 때는. 그렇게 되니까 오랫동안 아프신 분들은 정밀한, 그러니까 움직임과 관련되고 통증과 관련이 있으면은 정밀한 움직임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운동을 알려준다고 했을 때는 이분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만성 통증이 있다면 생각보다 못 따라오는 게 통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운동 영역하고 상호작용했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재밌는 거는 기억력이 안 좋고 좀 집중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통증과 집중과 기억을 하는 거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래 아프면은 수면 장애도 분명히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여러 가지의 뇌와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극이 들어간다 했을 때 뇌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이 자극이, 이 신호가 뇌한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먼저 판단하는 거죠. 아, 근데 위험해 라고 생각하면은 그때서야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고, 이거는 괜찮은데 안 위험한데 라고 생각하면 통증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이때 중간에서 이 위험한 신호를 받아주는 게 이제 노란 깃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 의학적 용어 사전에서는 이제 큰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주의가 필요한 경고 정도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선 조금 더 심리적인 부분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통증이 계속 될 거라는 거, 직장의 문제도 분명히 있고, 가족이라던가 이게 크죠? 치료를 실패하거나 전문가마다 다른 설명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나는 이런 조금만 자극도 위험하다라고 더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뇌에서 이 신호가 통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행동으로 먼저 나오게 되죠. 뜨거운 물에 손을 넣어서 손을 빼는 것처럼 이런 행동에 대한 부분도 나오기도 하지만은 생리학적인 반응도 이게 자율신경계라던가 내분비, 면역계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자가 들어왔어요. 사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큰 사자가 들어오게 되니까 내가 둘 중 하나는 해야죠. 얘를 싸우던가 도망가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작은 근육보다는 큰 근육을 써야 되고 이때 느긋하게 소화를 하지는 않겠죠. 소화의 기능은 떨어지게 되고 심박동수는 좀 증가되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게 교감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서 보통 나오는 게 교감신경이고, 때로는 이것을 그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자가 이제 이렇게 위험이 사라지게 되면, 사자가 이제 조련사를 통해서 이제 사라지게 되면은 무서웠던 게 한 번에 사라지잖아요. 안도를 하게 되겠죠. 축 처지게 되죠. 이런 형태들.
그러니까 큰 근육보다는 작은 근육이 쓰고 소화가 좀 잘 된다던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게 휴식과 소화 반응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갑자기 들어왔던 사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실제로 통증하고 스트레스라던가 불안하거나 이런 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사자의 반응 위협적인 상황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위협, 사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통증, 스트레스, 기타 여러 가지가 계속적으로 뇌에 들어가게 되면은 요게 결론적으로 면역 시스템, 교감 시스템, 위장관, 내분비에 영향을 미쳐요. 위장관이라는 건 소화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아프니까 어떻게? 면역력도 나빠진다고 해서 영양분제도 챙겨 드셔야 되는데 또 민감하니까 그 뭐지 설사도 자주 하고 힘들다고 하니까 장기가 안 좋다니까 프로바이오틱스도 드실 거고 그리고 또 운동도 잘 안 되니까 운동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고생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만성 통증을 가지신 분들이. 결국 이렇게 다 돌아서 확인하는 게 통증을 느껴지고 행동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게 다 오래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오랫동안 통증이 있으면은 뇌가 변해요. 우리가 변한다 의미의 과소성이 있거든요. 변한다는 의미. 그래서 뭐가 변하게 되면서 어떤 게 변화가 되는지 이제 설명드리면은 사실 환자가 오랫동안 아프면은 본인의 몸을 인지를 잘 못해요. 이거는 진짜 운동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티칭을 하시면은 오래 아프셨던 분들이 분절적 움직임이 생각보다 안 되세요. 오랫동안 아프시면은. 잘 안 되는 게 실제로 환자가 이제 너무 또 아프니까 내 몸에 대한 인지를 못해서 좀 그렇거든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런 그런 뇌의 맨 겉에 있는 피질 같은 경우는 뇌가 몸에 어디 위치가 있는지 감각이 다 담당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호문클루스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오랫동안 아프게 되니까 첫 번째로는 어떻게 내가 지각하는 대뇌 피질이 크기가 줄어들어요. 크기가 줄어들어요. 그 크기가 줄어드니까 결국에는 내가 지금 보시는 손을 느끼는 게 조금 작게 그리고 흐리게 느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최종적으로는 좌우의 판별을 어렵게 만들게 되는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은 내가 느껴야 될 손이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뇌에서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심각한 상황이야. 너 지금 이거 위험한 상황이야. 위험한 상황을 받아들이니까 이게 결국에는 통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뇌에 대한 변화가 제한된 움직임도 만들고 움직이지도 않고 움직임에 대한 두려움도 만들게 되니까 통증을 증가시켜 줘요. 그러면은 이제 뒤에는 설명드리겠지만은 교육도 지금 하는 통증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걸 하면 이렇게 뇌의 가소성을 다시 바꿔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운동 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 해당됐던 근육의 해당됐던, 곳에 운동을 하면은 그쪽에 대한 지각력이 높아지게 되면서 그래서 좋게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계속적으로 섬세한 운동을 계속할수록 통증이 좀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속적인 통증이 계속 들어온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중추신경계가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 이게 만성 통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증 교육을 통해서 뇌에 구조적으로 재배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 저는 이제 운동도 함께 포함을 하게 되는 거죠. 같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제 환자분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라고 이야기할 때는 통증을 너무 그렇게 크게 확대해서 가지도 불안해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100%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와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해서 해야지 너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우선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을 방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가 위협적이지만은 새끼 사자는 되게 이뻐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너무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그런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통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아프지만 또 움직여야 돼요. 옛날에는 실제적으로 10이라는 자극을 통해야만 통증이 느껴지게 되면은 통증 후에는 1, 2 정도만 자극을 받아도 통증이 느껴지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거는 결국 내가 느낄 수 있는 통증은 추가적인 손상이 아니라 조금 내 신경에 대한 시스템이 예민해져 있다라고 하시게 되는 거죠. 유산소 운동 되게 좋아요. 최근에 저는 걷기 이번에도 블로그에서 써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유산소 운동도 걷기도 되게 만성 통증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우리가 또 열심히 달리거나 땀을 흘리면 어떻게 되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불안감, 우울감 이런 것들도 줄어들기도 하고요. 인지 기능 개선과 통증도 줄어들고 만성 염증도 줄여줄 수도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운동의 강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환자분 혹은 회원님들이 너무 아프시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통증이 조금만 있으면은 얘기하려고 해서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 많이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통증이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는 범위, 너무 아픈 정도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통증이 없는 범주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가져가게 되고, 약간 이거 좀 불편하세요? 너무 심하지 않으면 좀 버텨보세요? 하는 이 정도가 되는데, 왜 그게 필요하냐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5에 대한 정도에서 그 버텼던 그 5에 대한 그 역치값이 있었다면은, 이게 계속 통증에 대한 역치값을 높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 그 다음에 이 정도 5에 대한 자극이 어느 순간에는 6 정도 자극이 되어야지 통증을 느낀다던가 7 정도 되는 자극이 느껴진다던가 그럼 우리가 운동의 강도를 정리를 할 때는 약간 통증이 있어야 된다. 극심한 건 아니더라도. 그리고 저항 운동도 필수적으로 하는데 사실 저강도 고반복이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디스크 재활할 때도 실제로 권장했던 강도도 여기가 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강도가 너무 웨이트를 치어서 파워리프트 하는 그런 것을 권장하지는 않아요. 그 결국엔 근력이 약해졌다기보다는 퇴화가 됐다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강도로 고반복을 하는 게 충분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필라테스와 요가랑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이유도 좀 여기에 있어요. 자, 명상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 최근에는 외국에서는 명상이 엄청 좋은 치료 중재 방법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명상도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준다라는 것들이죠. 자, 영양도 필수적인데 영양도 이제 모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일치할 수는 없어요. 일치할 수는 없는데 딱 그래도 세 가지 정도를 추천하거든요. 한식 음식 이게 뭐냐면은 생선을 구워 먹어도 이렇게 조미료를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조미료 같은 거를 쓰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게 된 거고요.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식물성, 우리가 과일, 채소 이런 것들 먹자라고 많이 권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만성 통증이 있을 때는 이 정도는 좀 먹어주라라고 꼭 얘기를 하는 거죠. 수면도 이제 특히 만성 척추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수면도 꽤 많이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잘 자주는 것도 좀 추천하게 됩니다. 보통 7시간에서 9시간 정도로 추천하게 되니까 진짜 많이 불편하고 아프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그분들이 의외로 되게 부지런하신 분들이 많아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늦게까지 주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아프시면은 일단 수면의 질을 높여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한번 요거 정도는 읽어봐 주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에 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증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모기를 물렸어요. 모기를 물렸어요. 그 모기가 물리게 되면은 처음에 긁겠죠. 긁으니까 어떻게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또 놔두면 또 간지럽잖아요. 더 세게 그걸 계속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누가 나를 불렀어?
누구야? 나 좀 도와줘. 알겠어 하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 순간에는 간지러운 거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만성 통증이 있으신 분이 공통적으로 좀 하는 행동들 중에 하나가 내가 자고 일어나서 아픈지 안 아픈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동작을 해. 예를 들어 어깨를 들어. 그런데 아파. 그 다음날에도 자고 나서 또 이렇게 아파. 자, 애초에 첫 번째 통증이 나타난다는 건 그쪽에 해당 부위가 안 좋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동작 자체가. 그럼 그 동작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또 문제가 되고, 두 번째로는 계속 우리가 모기가 물려서 긁듯이 계속 통증을 확인하는 것 자체는 그쪽에 대한 통증에 되게 집중적으로 더 느낄 수 있는 신경이 활성화되기도 해요. 그래서 통증이 만약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이렇게 저는 만약에 아침마다 하는 루틴으로 통증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걸 못하게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 같은 거 정해주는 게 좋죠. 그 목표 같은 거를 쓸 좋아하는데 저희 센터에서 항상 얘기하는 이번에도 오셨던 분들이 이제 목표가 5,000보 이상 안 아프게 걷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제 제가 5,100보 걸으면서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또 갑자기 5천 보인데 2배 이상 10,000보 이런 거는 사실 뭔가 실패됐을 때 그런 힘듦이 더 크게 오거든요. 그래서 쉬운 것부터 조금씩 늘려가기 위해서 단계를 좀 맞춰주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을 이제 추천하게 되고 여러분들 이것을 나에 대한 목표보다는 회원과 환자분과 이야기를 해서 같이 목표를 잡아가서 넘어가는 것들을 추천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끝났고요. 이제 전문가가 되는 게 힘드셨지만은 끝까지 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